낭만서점 22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저희가 2015년 1월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사실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12월 마지막이라고 연말 결산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일상적으로 네, 12월 말에서 1월 초로 점프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해에서, 그러니까, TV를 봐도 뭐 연기 대상, 뭐 네. 이런 시상식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뭐 낭만서점이 뽑은 뭐 어떤 책들, 이렇게 나름대로 어워드를 좀 해봐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그 10회 방송, 20회 특집으로 네, 뭐 이렇게 뭐 10회, 20회 다 해서 특별히 연말을 기념하는 게 약간 생뚱맞다 이런 생각도 든 게 사실이어서요. 작가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20회 특집으로 낭만서점 한번 쭉 결산했었잖아요. 피디님까지 출연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말과 1월 1일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들 그렇게 유난인지. 네. 그래서 저는 12월 31일에 그냥 집에서 열광금지 에바로드 읽다가 네. 해를 넘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2014년과 2015년을 가르는 네. 책이다. 낭만서점과 함께 책 그러네요. 준비하면서 근데 별로 어떤 특별한 이제 의미 같은 건 잘 부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어떤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1월 1일과 1월 2일 사이의 특별함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의 특별함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견 또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또 특별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또 전부인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1월의 첫 번째 방송이지만 일상적으로 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팟빵에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저희 낭만사전 가족들은 좀 따뜻하세요. 네. 네, 그러게요. 네, 특히 이제 첫 번째 댓글이라고 하신 분들 여럿 계신데요. 연말 연시라서 이렇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방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옛날부터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댓글은 처음 답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작가님, 평론가님, 2014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해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은 책은 은근 많은데 주위에 이 재미를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낭만서점으로 그 공허함을 매번 채우고 왔습니다. 올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이번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방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읽은 책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조제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조제님 반갑습니다. 어디 가셨나 했어요. 네. 거의 한 달 동안 일에 치여 못 들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1월 1일 날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노트북 톡톡 치며 듣는 낭만서점 역순으로 듣고 있는데 한 해만 들으면 매번 아쉬웠지만 지금 한 해 들어도 또 들을 회차가 있다는 게 기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엄청나게 시끄럽고와 사랑의 역사 중에서 사랑의 역사를 더 좋아하신대요. 네. 제가 사랑의 역사를 찜했죠. 네. 저희가 나눈 사랑의 헌사에 대한 이야기 언급해 주셨어요. 니콜이 조너선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글도 읽어주셨는데 저는
두 작가 부부의 이혼이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헌사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보면 상대에게 많이 표현하지 않고 무게추가 기우는 게 보일까 조바심 내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사랑을 할 때 그 헌사들은 분명 다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발언들 어떻게 이거 다 기록으로 남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제님께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랑할 때의 진심 네. 그것이 소중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그래요. 낭만서점도 사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순간 어떤 소설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어마어마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네. 돌아서고 나면 약간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헌사를 바쳤을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괜히 오버했나? 막 이런 마음이 뭐 들곤 할 때도 있는데요. 역시 마치 조제님 말씀대로 그 순간만은 또 저희 진심이었으니까, 네. 그 진심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네. 그런 과장과 또 왜곡, 비판 이런 걸 제일 잘하고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평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에 제가 어떤 썼던 글들을 보면 네.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일종의 그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 드는데 네. 어떤 작품은 굉장히 과한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자괴하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작품은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이 짧았다. 지나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잘 네, 캐치를 못했구나. 네.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 순간은 그렇겠죠. 그 순간이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지성과 미모님, 정말 꾸준하게 댓글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요. 인사도 해주시고 또 방송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SYJ님, 소설을 사랑하시는 두 분의 대화는 소설을 사랑하는 제게 참 풍요롭습니다. 존경, 감사, 애정을 담아 늘 활기찬 방송 응원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존경과 감사와 애정. 네. 저희 너무 과분한데요. 이거 다 받아도 될까요? 저에게는 감사만 주시고요. 존경과 애정은 작가님께. 그럼 존경과 애정은 제가 네. 꿀꺽. 네. SYJ님, 저희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살설솔술님, 방학 중에도 빵판, 팥빵이겠네요. 빵판만 들었다 보고 있는 비루한 공대생에게 매주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낭만서점 고맙습니다. 정희연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요. 더 뜨거운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저는 왜 쏙 빼놓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공대생이시니까 아마 여기 히읗 혹시 허희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네. 하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고, 네. 네, 사이저솔스님 감사합니다. 역시 남성 네.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우리 정희연 네. 작가님. 저희 근데 정말 문학 전공자나 뭐 편집자 이런 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예. 문학과 좀 이렇게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 뭐 공대생님들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하면 더 좋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또 분야가 다른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함께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문학에는 또 사실 공부하시는 데는 딱히 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들어주신다는 게 저는 되게 저야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공부랑은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좋죠.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꼭 잊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소설 대 소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움과 사랑의 역사 두 책을 놓고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사랑의 역사를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더 재미있게 읽은 책에 투표해주세요라는 이벤트인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책보다 커피. 네. 근데 정말 예. 많은 분들이 댓글 지금 현재 네. 네. 다셨네요. 근데 눈으로 제가 이렇게 쭉 일별에서 보는데 엄청나게 시끄럽고가 좀 많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사랑의 역사가 좀 많았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군요. 그새 또 네. 역전됐구나. 아유. 근데 두 책 다 좋은 책입니다. 저희가 그럼요. 편의에 의해 정의연대 허위로 나누었을 뿐. 네. 제가 좀 더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평론가님 아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누군지는. 예, 네. 제 지인들이요. 네. 제가 절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근데 막 동원 당해줘. 알아서. 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분 다 사랑의 역사 하셨다는 거.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트랙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회 저희 항상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최근에 출간된 국내 소설과 외국 소설 두 편씩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 소설을 그리고 정희연 작가님께서 외국 소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줄거리 소개는 지양하고요. 어떤 책을 눈여겨보고 있다, 네. 내 카트에 담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김태용 작가의 벌거숭이들이라는 장편입니다. 네, 문지에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아요. 네, 12월 22일로 네. 그 출간 일자가 찍혀 있고요. 김태용 작가님은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 포주 이야기로도 알고 계실 테고요. 또 숨김없이 남김없이 이런 그 전작 장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작가님의 특징은요, 그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많이 또 하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그 소설의 서사보다는 그 서사의 결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집요하다는 말이 정말 어울리네요. 예, 집요하게 극한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글쓰기를 하는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의 1부, 2부, 3부의 제목들도요, 굉장히 암시적인데, 등장, 암전, 퇴장, 이렇게 세 가지 네. 소제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네. 하지만, 심플한 제목 안에 담겨있는 그 함의들은 결국 간단한 것은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김태용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태용 작가님의 작품과는 좀 다른 색채를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작품. 네, 정세랑 작가님의 제인, 제욱, 재혼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거 은행나무 노벨라 시리즈 중에 하나로 나온 건가 봐요. 네, 제가 그 김혜나 작가님의 작품도 그랬고 김희설 작가님의 작품도 이 노벨라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정세랑 작가님 이만큼 가까이라는 장편으로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제제제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이 소설은 그 형광빛이 나는 바지락 쪽에 칼국수를 먹은 삼남매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 네. 그것의 어떤 이야기들. 초능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이제 누군가를 구해라라는 메시지와 소포가 이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네. 그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아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정세랑 작가님 작품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요. 읽으면 정말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이 나타났구나. 이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들을 써오고 계시죠. 예. 네.
정세랑 작가의 경우에는 그 등단이 판타스틱이라는 SF 잡지로 네, 맞아요. 등단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설의 출발점이 이른바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과는 좀 다른 상상력으로부터 또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초능력이 생긴 네.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SF적 요소를 가미한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현실과 유리돼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윤희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현실과 그 밀착해 있잖아요. 네, SF적 그쵸. 요소를 네. 있으면서도 정세랑 작가님 또 윤희영 작가님하고는 다른 다른 방식으로. 방식으로 또 네. 그런 요소들을 잘 가미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새로운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뭐 달리 말하면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랄까요? 그러니까 문학적 콤플렉스 같은 건 음, 없어. 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볼 테야.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라는 그 어떤 포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이 간 넘은 작가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인, 제욱, 제훈도 기대됩니다. 저는 외국 소설 2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 했었죠.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네. 했고요. 근데 이 플래너리 오코너에 무려 전집이 나왔습니다. 전집이요? 네, 단편 전집인데요. 이 작가가 많은 단편을 쓴 게 아니에요. 총 31편의 작품을 네. 썼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데뷔작이었던 제라늄이라는 소설부터 그 연대 순서대로 모든 예. 작품이 들어있는 이 플래너리 오코너 단편 전집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됐습니다. 예. 네, 이것은 미국에서 72년에 출간됐을 때 전미 도서상을 받기도 했던 네,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런 작품집인데요. 예. 모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외 30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좋은 사람 찾기 힘들다 할 때 이제 예. 좋은 사람 찾기 힘들다 속에 들어있는 그 책은 다 읽었죠. 네. 근데 새로운 번역으로 음. 제목도 뭐 살짝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책 너무 당장은 못 읽어도 꼭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12월 말에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와서 이렇게 딱 뜯어봤더니 이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선물로 이야. 예,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정말 그 2014년에 내가 이만하면 인생을 살만하구나라고 정말 바라던 네, 게 딱 바라던 도착을 게 딱 했네요. 오늘 산타 할아버지 선물처럼 도착한 음. 네, 그 책입니다. 저 다 읽고 곧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환상의 빛입니다. 환상의 빛 많이들 아시는 단편이죠. 네, 미야모토 테루의 작품이죠. 네, 미야모토 테루의 작품이고요. 바다 출판사에서 이 환상의 빛을 포함한 단편 4편을 모아서 환상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이게 많이 독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데뷔작이었잖아요. 그렇죠. 환상의 빛이 예. 뭐 정말 최고의 데뷔작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음. 이 단편도 이제 덩달아 같이 많이 네. 이렇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본 저로서는 저 히로카즈 감독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빛, 아우라 이런 것은 물론 빛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소설 쪽에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네. 네, 평론가님도 이 책 좋아하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언젠가 이 책 선정할 때 제가 환상의 빛 한번 또 작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다가 좀 보류했던 네,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서간체 문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좋아하시잖아요.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은 네. 압도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뭐 이제 저는 32살이 되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죽은 지 7년, 8년 네. 이렇게 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어떤 독백체로 네. 이루어진 그런 소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새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단순히 뭐 소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내가 그 죽은 남편에게 죽은 남편이 왜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하지만 답해주는 사람은 없고 그것이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는 이상하게도 어떤 삶의 의지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이 소설을 네.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묘하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소설임에도 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할까? 그것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들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저희 환상의 빛도 기회가 되면 또 낭만서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회 두 번째 트랙 주제 도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요, 저희 오프닝에서 평론가님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흘리셨습니다. 네. 제가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과 함께 2014년 12월 31일을 함께 보냈다. 네.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과 2015년을 이어준 책이네요. 그러네요. 네. 열광금지 에바로드 장강명 장편 소설. 네. 오늘 이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5년을 어떤 책으로 열까? 네. 저희끼리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국 소설이고 한국의 젊은 작가의 소설로 시작하면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다가 이 작가님께서 언젠가 이 책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는 못 보다가 얼핏 생각이 나서 작가님과 이 책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작가님도 역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 소설은 정말 놓치기 아깝다라고 네. 추천해 주셨죠. 저희가 2015년을 시작하는 이때 그 한국의 젊은 작가의 누구나 아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소설들이 출간되지만 소리 소문 없이 묻히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럴 때 소리 소문 없이 혹은 큰 반향은 없이 점점 이제 신간 매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소설인데 그렇죠. 이대로 묻히기는 정말 너무나 아까운 소설. 네, 그런 소설 중에 하나 대표적인 작품이 저에게는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작품이고요. 예. 또 이 소설과 저와는 어떤 특별하다면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1월의 첫 번째 도서로 열광금지 에바로드를 선정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좀 2015년에 그 1월 초반을 시작하는 책으로 선정하는데 선뜻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사실은 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읽어보시기 전에도요? 사실 읽어보기 전에 에바로드라는 이 명칭에서 이 에바가 그 에반게리온의 에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할 수 없겠다라는 네. 그런 결심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목이 좀 독특하죠. 네, 여기에서 열광금지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고요. 열광이 금지되었다. 혹은 열광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에바로드가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의
에바는 바로 에반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을 따라서 걷는 길일 수 있고요. 뭐 실크로드처럼 네. 예, 에반게리온을 찾아 떠나는 여정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소설이지만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원 제목이 에바로드이기도 하고요. 네. 이 책이 그 제2회 수리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예, 작가님께서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제가 하셨고요. 예, 심사위원 말석에서 네,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연합뉴스 출판부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예. 이렇게 표사 뒷표지에 보면 심사위원들의 한마디가 쭉 있습니다. 예. 근데 윤우명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을 하셨고요. 네. 정웅수 평론가, 그다음에 정미경, 전성태 그 선배 소설가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있죠. 예, 5분이 심사하셨네요. 이게 나이 순서대로 배치하셨나 봐요. 제가 제일 뒤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장편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 예본심이 통합인 경우가 많고요. 뭐 200부가 들어온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5명이다. 그럼 40부씩 무작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주십니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세요. 그게 그중에서 예심 과정이겠네요. 네, 예심 과정이에요. 시간을 뭐 한 달, 뭐 3주에서 한 달, 혹은 더 그 이상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에서 읽는 거죠. 저는 읽고 한 편이나 2편 정도를 그 상자에서 뽑아서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그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그 한두 편을 취합을 하죠. 그러면 17편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걸 또 복사해서 집으로 각자 택배로 보내주시고 또 뭐 2, 3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게 17편을 다 속독하고 나서 만나죠. 보통은 저는 약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읽는데요. 예. 차마 눕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읽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허리를 일자로 세우고 읽게 되는 작품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열광금지 에바로드가 그런 아주 드문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심사평을 보면 거의 이견이 없이 이 작품으로 일치를 보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견은 딱 한 분이 잠깐 그 제일 이제 연세가 많으신 윤우명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 그래도 이게 일본 만화를 좀 소재로 한 건데, 그렇죠. 네. 좀 그렇지 않겠느냐. 꼭 한국 걸 뭘 다룬 거는 없겠나? 그런데 소설이 워낙 좋아서 괜찮겠나? 이렇게 살짝 우려하신 거 말고는 예. 예,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침을 튀기면서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가 얼마나 특별한 작품인지 예. 에 대해서 논의하느라고 훨씬 더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 네,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네, 그만큼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책은 읽는 사람은 다 좋아하세요. 예, 우리 피디님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네요. 읽으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네. 그렇다고 뭐 한국의 정 이런 거 흐르는 거 아닌데. 네. 2014년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라면 읽고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월에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예. 저는 정유현 작가님께서 뒤에 그 책 표지에 심사평을 실은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유현 작가님 쓰신 거예요? 제가 읽긴 좀 부끄러워요. 네. 여기 열광도 희망도 금지된 세대가 있다. 30살 안팎. 일찍부터 그들은 안다. 이 드넓은 도시에서 살아남기란 몹시 힘든 일이며 생존을 위한 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세상에서는 오타쿠라고 부르지만 더 좁고 작은 우리끼리의 아지트에서만 위로받는 그들의 삶을 지켜본다. 그리고 말한다. 이기지 않아도 된다고.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류 역사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더 좁고 작아져도 된다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된다고. 그뿐이라고. 그렇게만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담담하게 따라 읽다가 울컥 뜨거워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작품이다. 축하한다. 열광금지 세대는 이제 자신들을 위한 진짜 소설을 가지게 되었다. 네, 제가 이 소설 진짜 좋아했나 봐요. 이런 찬사를 네, 하셨네요. 근데 네. 전 동의합니다. 작가님의 이 찬사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사실 트위터에 제가 뭐 잘 안 올리거든요. 이렇게 눈으로는 잘 보는데 봤어요. 네, 평론가님이 올리신 트윗을 거. 잘 안 올리는데 네. 저 이거 이 책을 읽고 다짐을 하셨더라고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그 기획평론은 이제 제가 어떤 쓰고 싶은 주제를 잡아서 쓰는 네. 그 연재란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장강명 장강명 작가론을 쓰겠다고 네. 다짐을 했습니다. 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메모하신 거군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트위터는 메모용으로 좋아요. 네. 그때 까먹을까봐요. 네. 장강명 작가님 또 팔로우 하셨더라고요. 아니, 물론 저도 팔로우를 했고. 장강명 작가님도 트윗 하시는데 가끔 저도 에바로드 얘기를 이렇게 쓰면 그거 꼭 이렇게 다 리트윗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예, 열광금지 에바로드를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재미있는 방법일지 저희가 요즘 키워드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예.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키워드 네. 소개법. 네. 열광금지 에바로드는요, 장강명 작가의 작품이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장강명입니다. 네. 갑자기 집요한 이제 작가 탐구가 시작되는 아닙니다. 인사가 있었는데요. 키워드는 절대 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이 표지 날개에 사진을 올리셨는데, 전 이 사진은 반대입니다. 왜요? 너무 회사원 같이 나오셨어요. 아니 왜 순수해 보이고 좋은데요? 저는. 근데 이 반팔 셔츠가 아니라 기자 시절에 찍으신 것 같은데, 얼굴은 장난스러우신데, 네. 옷이 좀 네. 사무적인 느낌이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찍으셨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SF를 좋아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월간 SF 웹진을 창간해 운영했다. 연대 공대를 졸업한 후 신문 기자 생활을 하셨죠. 동아일보에서 11년간 일하다가 제16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표백이라는 작품으로요. 그때 현직 기자가 작가로 데뷔했다고 해서 꽤 화제를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작 소설집 르미에르 피플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것은 저는 아직 안 읽었는데요. 르미에르라는 오피스텔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연작 소설 형태로 담았다고 해요. 근데 저 주변에 이 작품 르미에르 피플도 정말 묻히는 게 아깝다라고 말하는 여러 명을 봤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까지는 주로 장편으로 승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표를 내고 전업소설가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열광금지 에바로드가 수립문학상 수상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에서 또 비슷한 시기에 호모 도미난스라는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와는 사뭇 다른 그 두 편의 장편을 최근에 출간하셨습니다. 예, 장강명 작가님이 그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 표백을 출간하셨을 때요. 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혼자 만난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초대 형식을 빌어서 같이 밥 한번 먹었던 여러 명이 함께. 예, 네.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님을 뵙고 싶다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럼 우리 한번 모시자 이렇게 된 겁니다. 민음사에서요. 네. 네, 그냥 어떤 네, 모술판사에서.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는 기자에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요. 네. 작품을 그러면서도 퇴근하시고 나서 또 주말에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이 다른 일을 겸업하면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그만두시면 그리고 전업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면 제가 기억하는 많은 경우들이
작품 활동을 훨씬 더 왕성하게 예, 하시더라고요. 뭐 편혜영 작가님의 경우에도 그렇죠. 오랫동안 회사원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정말 더 훨씬 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됐고요. 그런 경우들이 몇 떠오르네요. 네, 장강명 작가 배수아 작가님도 그렇고요. 네. 네. 장강명 작가님의 경우에도 지금 회사를 그만두시고 하루에 원고지 30장, 냉? 40장 채우기를 목표로 글을 쓰고 계시대요. 우와. 그래서 네. 정말로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네. 글만 쓰신대요. 하루 10장 채우기 참 힘든데. 네, 그러니까 원고지 30장, 40장이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A4 그 한글 전혀 시부로 할 수정하지 때, 않고 네. 뭐 편집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3장에서 4장입니다. 네, 행간 160으로 할 때. 그쵸. 네. 그게 되게 쓰기 쉬운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장편 2편이 나올 수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강명 작가님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성실한 작가가 되고 싶다. 네. 라고 하세요. 이게 회사원 그만두시고 전업의 길로 들어선 분들은 그 10몇 년 동안의 회사원 생활이 몸에 배신 분들은 그렇죠.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전업 작가로 시작한 사람들은 죽어도 따라갈 수 없는 진짜 그게 있어요. 또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는 정말 기사를 계속 늘 마감. 마감이니까 그게 그냥 몸에 체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 저는 장강명 작가님의 그 어떤 초반 작품들을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물론 표백 좋았습니다만 그 뭐 뒤에 어떤 작품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그 약간 르포르타주 같은 네. 인상을 주는 작품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자 활동을 계속 병행하시다 보니 이 소설에서도 그런 게 계속 묻어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소설적인 어떤 면모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열광금지 에바로드를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기자 그 체험을 녹여내면서도 그것이 그냥 르포르타주화된 게 아니라 그것이 문학적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거예요. 그래서 전업 작가로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절묘했던 것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의 그 서술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가는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이 에바로드를 만든 그 에바로드라는 다큐를 만든 사람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고 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그대로 어떤 부분은 완전 소설로 허구로 만들어서 두 개를 섞어서 소설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럴 때 참 애매한 것이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예요. 작가가 그 1인칭으로 종현을 나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었고요. 그 3인칭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요. 이 장강명 작가는 가장 솔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라는 그러니까 본인을 등장시켜서 네.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인 박종현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이 소설을 마치 평전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지점이 절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 열광금지를 종현이라고 하고 에바로드를 뭐 에반게리온의 세계라고 한다면요. 이 두 가지를 보는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소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장강명이라는 소설가 개인이 아닙니다. 또 장강명 작가가 새로 만들어낸 허구의 나인 거죠. 네. 장휘영이라는 기자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그 절묘한 인상을 자꾸 불러일으키냐면, 일반 그냥 작가분들이 만약 이 소설을 쓰셨다면, 이건 이 기자 자체도 허구화된 인물이겠구나라고 네. 하지만 장강명 작가님 본인이 기자 출신이시고 실제로 이분들을 그 에바로드의 주인공들을 취재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를 계속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 어떤 그 현실의 지점들을 가상과 넘나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휘영이라는 인물은 이미 중산층의 기성세대 인물이죠. 예. 네, 그런 인물이 자기와 세대가 다른 10년 정도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그 에바로드의 제작자인 박종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전 형식으로 네. 씁니다. 평전 형식으로 쓰려면 어떤가요? 객관적인 거리가 확보가 돼야 하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박종현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검증을 하기도 하고 예. 또 그에게 감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그 자신의 평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의 세대, 후배 세대를 바라봅니다. 예.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장휘영이라는 장강명인 듯 아닌 듯 장강명이 아닌 이 화자가 아주 중요하죠. 예. 네. 방금 썸의 노래가 네, 들리는 줄 그러네요. 알았는데. 네. 예, 굉장히 좋네요. 네. 장강명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뒤에 같이 하기로 하고요. 열광금지 에바로드의 서사, 줄거리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열광금지 에바로드의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소설에는 장휘영 기자가 나옵니다. 이 기자는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청년인 박종현을 인터뷰하고 그의 삶을 소설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때의 소설이라는 건 평전 형식의 소설일 텐데요. 이 박종현은요, 에반게리온 오타쿠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에반게리온에 푹 빠지고 에반게리온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종현이 어느 날 에반게리온 극장 개봉작의 이벤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에 딱 일정 기간 동안 에반게리온 부스를 설치하고 그 4군데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온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를 에반게리온 주최 측에서 한 거죠. 카라에서. 네, 그래서 박종현은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그 도장을 받는 여정을 영화로 찍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예. 도장을 받고 그 영화까지 개봉하는 이야기로 이 소설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소설 그냥 오타쿠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품의 초반부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오덕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박종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표성이 그런데요. 박종현은 1983년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83년생, 우리 평론가님 84년생. 네. 예. 이제 지금 이제 갓 서른이 된 그 나이죠. 예. 예, 그 나이에 한국의 뭐 중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네, 성장해 온 그 남자의 성장담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현은 분명 중고등학교 때 에반게리온 오덕이 아니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그 20살 지나면서는 정말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기에 바빠서요. 자기가 그 오덕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예. 이 박종현에게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란 아주 특별한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그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13살 1995년에 예. 이 신세기 에반게리온 TV판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한국에는 좀 뒤늦게 소개가 됐죠. 네. 그러면 이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 만화죠. 이 만화에 대해서는 저보다 평론가님이 훨씬 더 풍부하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며칠 전에 고백하셨어요. 예전에 에반게리온 오덕이었다고요. 우리 평론가님이. 네. 근데 또 그 80년대 초중반생 남자하고 문화에 관심이 있고 좀 그랬던 소년 중에 에바 오덕이 아니었었던 분들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에반게리온을 제가 접하게 된 것 역시 90년대 중반입니다. 네, 청소년기. 네, 중학교 때고요. 네. 딱 박종현이라는 인물과 그 저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이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고. 네, 일본 애니메이션.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여태껏 봐왔던 어떤 여타의 만화들과는 다른 네. 이건 뭔가 다르다. 심오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인식적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랬나요? 우선 제가 그 에반게리온 이전까지 봤던 만화들은 대체로 좀 쉬운 만화들 있잖아요. 그냥 웃기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직물적으로 딱 들어오는 네. 그런 그냥 이거 시간 때우기에 좋네라고 해서 봤던 만화들이 많았는데요. 에반게리온은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중학생 건데요. 때 뭔가 알듯 말듯 모르겠다. 네, 더 심오한 세계가 이 뒤에 펼쳐져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감각적으로 내 마음을 건드렸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만화들은 딱 보면 이게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게 웬만큼 만화를 보면요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만화 좀 봐서 알죠. 그렇죠. 네. 그냥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반게리온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뒤가. 그리고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니 깜짝깜짝 놀라고 네. 이러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봐야겠다라는 네. 그 도전 의식을 불태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먼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신세기 에반게리온은요, 1995년에 예, TV판으로 1화부터 26화까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극장판이 있고 신극장판이 있는데요. 네. 구극장판은 이제 데스 앤 리버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네. 97년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네. 이라고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가이낙스인가? 예, 가이낙스. 예, 가이낙스라는 회사에서 제작사에서 이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낙스 자체가 오타쿠 집단으로 네. 출발을 했다고 그렇죠. 봐야죠. 뭐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게임을 만들기도 한 그런 제작사죠. 예, 그렇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신세계 에반게리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또 이 에바로드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안노 히데아키라는 뭐 총감독입니다. 예. 네, 이 안노 히데아키가 그 회사에서 나오죠. 네, 나오죠. 그래서 이 에반게리온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겠다며 그것은 구극장판이었고 나는 신극장판을 새로 만들겠다면서 예. 바로 이 97년과 2007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오덕들은 이미 탈덕을 했죠. 그리고 탈덕. 네, 청소년기에서 이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주 힘들게 20대의 삶을 IMF 이후에 그 10년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노가 에반게리온으로 새롭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슴 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잊고 있었던 그
그때의 꿈이 음. 되살아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덕질을 다시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잊고 있었던 어떤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예. 그 불씨 역할을 했던 것이 신극장판인데요. 2007년에 에반게리온 서, 2009년에 에반게리온 파, 그리고 2012년에 에반게리온 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작가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라는 이 만화가 한국 그 청소년들한테 끼친 영향은 사실 특히 80년대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예, 네.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반게리온에 유독 청소년들이 그 열광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오덕이 된 것이 저 열광과 오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열광은 노란 풍선, 하얀 풍선 들고 가서 예. 흔드는 거죠. 그게 열광인데 오덕은 혼자 하거나 몇 명이 조용히 모여서 이렇게 깊이 파들어가는 행위가 오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빠질이라고 하죠. 네. 빠순이의 빠 할 때는 예. 나가서 뭔가를 발산하는 거고요. 예. 이 오덕은 이걸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히면서 깊이 내 가슴과 방바닥을 함께 파는 행위. 물론 이런 것들이 가끔 뭐 코스프레나 이렇게 아주 드물게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예.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오덕들이 하는 코스프레 보면 어설프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게 또 매력이기도 한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방구석과 가슴을 깊이 파들어가다 보면 이게 또 매니아랑 연결이 되죠. 예. 네. 근데 저는 에반게리온이 유난히 그때 90년대 소년들의 마음을 뺏었던 것이 에반게리온에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사춘기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고 있었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까짓 대단한 시련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은 많아요.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많죠. 이라크나 북한 어린이들에 비하면 내가 겪는 불편은 고통이라고 내세울 만한 수준도 못 된다. 고작 이 정도 괴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반게리온은 네가 겪는 고통은 특별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정도의 괴로움이 세계의 존망과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픔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척 연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 가면을 영원히 벗어던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사토가 진짜 나는 언제나 울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말뜻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카리 신지라는 네. 예, 중학생이죠. 네. 굉장히 갸냘프고 자기 주장도 잘 못하는 그런 남자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로봇에 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설정 자체는 다른 만화들하고 그쵸? 똑같아요. 네.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카리 신지를 자신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누구냐면 이카리 신지의 아버지인 이카리 겐도입니다. 네. 폭압적이고 권위적인 네. 그런 남자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 아버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성으로 상징되는 어떤 권위라는 것이 분명히 그 억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고 네. 이것을 어떻게 좀 타파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가 또 청소년 시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침잠에 들어가는 이카리 신지야말로 그 당시에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던 사춘기 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사람 신지야말로 나다라는 네. 이 동일시를 하게 만들었던 네.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녀. 그녀. 네. 네, 바로 아야나 미레이입니다. 네. 이 레이라는 얘기하면 살짝 부끄러워하시네요. 야, 네. 전 레이 좋아했거든요. 그런가 봐요. 네. 네. 하늘색 머리, 어떻게 머리가 하늘색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만들었던 그 소녀. 딱 그 사춘기 소년들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죠. 우선 네. 갸냘픈 외모, 청순 가련한 가련형의 얼굴.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신비감. 네. 예,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런 츤데레적인 면모들을 갖고 있는 그 여성 캐릭터가 바로 또 그 환상 속의 그녀를 네. 창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에서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만화, 실제 만화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죠. 근데 혹시나 읽으시는 분들이 나는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한 편도 안 봤는데 그리고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일본 만화 아니야? 혹은 애들이 보는 만화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이 소설의 접근 자체를 안 하게 되실까봐 그 점은 좀 우려가 돼요. 예. 근데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리뷰들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 또 작가님과 비슷한 우려를 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초반에 에반게리온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겁먹고 이 소설을 덮지 마라. 덮지 마라. 네. 이런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의 세계 정말 끝없죠. 몇 회에 걸쳐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만화에 대해서는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요쯤에서 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에반게리온은 있었다라는 그 문장입니다. 예. 네. 저는 에바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또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구나 한때는 전부 무엇의 오타쿠였다.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 관계없이 깊이 빠져서 몰입했던 때가 있었다는 그럼요. 말입니다. 딱지치기의 오타쿠. 근데 저는 그 말이 네. 지금 현재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문학 오타쿠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젠 정말 문학이 네. 오타쿠들의 네. 세계죠. 그러니까 네. 저도 문학 덕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나 저나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 사실 이게 맞아. 우리 팟캐스트가 덕질이구나.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진짜 덕질이지. 알았다. 네. 확 정리가 되네요. 근데 심지어 돈도 좀 받기 때문에 이걸 덕업일치라고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덕질, 오타쿠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오타쿠라는 게요.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하고는 관계없는 일에 몰입할 때 이것을 덕질이라고 하거든요. 딱이네요, 우리. 그렇죠. 근데 문학이 딱 그렇거든요. 네. 이게 세속의 부귀영화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네,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분들 역시 네 덕질 중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팟캐스트가 뭐야? 이러 거기다 더구나. 네. 그렇습니다. 빨간색 방도 아니고. 그러게요. 네. 낭만서점 그건 소설만 왜? 막 이렇죠. 네, 이게 뭔가 소설 오타쿠인 거죠. 우리끼리 예. 별다를 게 오타쿠의 있겠습니까? 세계. 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들 남들이 저거 잉여 아니야? 저거 왜 해? 먹고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것들에 몰입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막 자랑스럽게 말도 못해 어디 가서. 네. 그렇죠. 나 국문과 졸업했는데 막 이렇게 나 문학평론가. 그게 뭐야?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떠올렸던 건 김현 선생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글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문학을 왜 하느냐? 좋으니까. 문학은 무용하다. 네. 하지만 그 무용함으로 유용한 것들의 모순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되돌아봐선 또 뭐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되돌아봐서 그게 무용하면 어때? 네. 되돌아보는 일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사실은 문학의 이제 성찰적 요소를 네. 그 김현 선생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덕후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죠. 설령 그것이 무용한 그 자체로 끝난다 할지라도 난 이것을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오덕이라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선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오타쿠라는 이 명명이 굉장히 좀 이상한 그 느낌을 주잖아요. 여기 책에서도 오타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장유영 기자가 그 박종현을 인터뷰하기로 했을 때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나는 월간 잉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박종현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나는 박종현이 전형적인 오덕 외모를 지녔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안경을 쓰고 여드름이 많고 돼지 같은 체형에다 하하하 따위에 어색한 웃음을 남발하면서 오덕 용어를 쓰고 상대의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에 곧바로 풀이 죽는 스타일 말이다. 여자 사귀어 본 적은 당연히 없고 친한 친구도 없으며 사교성은 빵점에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한 인간.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위를 하고 여드름을 짜서는 그걸 책상 아래 몰래 문질러 묻혀놓는 부류를 상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타쿠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박종현은 전혀 이런 오타쿠하고는 그 구분되는 그런 외모와 또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우리가 오타쿠는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짐작과는 다른 그렇죠. 네, 그런 외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장휘영은 열광금지 에바로드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데 이 다큐에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예. 재미있고 감동적이긴 했으나 묘하게 기만적이었다. 음. 이 다큐멘터리는 교묘하게 관객들을 한 가지 결론으로 유도한다. 어떤 미친 오덕이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를 완주하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다. 멋지지 않냐라는 결론 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지적할 점은 거기에 아무런 맥락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박종현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잠깐 얼굴은 나오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개인적 맥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이 영화는 멀끔한 기성품 다큐멘터리이고 화면 속의 종현은 전반적으로 멀끔한 중산층 출신 젊은이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오덕에 대한 사회적 박해 외에 다른 진짜 갈등과 고통은 나오지 않고 그런 게 유행인 시대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위장의 전술로 예. 이 장유영 혹은 장강명은 파악을 한 거죠. 예. 이 영상물의 진짜 문제점은 종현이 진정한 오덕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는 한때는 에반게리온 오덕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한때 오덕이었으나 지금은 오덕이 아닌 멀끔해 보이는 한 30살의 남자가 왜 이 미친 짓으로 보이는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를 하며 전 세계를 도장을 받기 위해 다닐까? 이 사이에 틈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가 바로 작가가 주목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스탬프 랠리라고 해서 에반게리온이 개봉 하는 그런 국가들을 돌면서 도장을 받을 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종현은 오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종현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광금지 에바로드에서는 연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전직 오덕이었지만 이제는 탈덕한 진짜 박종현이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이 벌이는 일에 당혹스러워하고 혼란과 환멸을 애써 숨기며 돌아가야 할 곳을 두려워하는 젊은이 얼굴이 진짜 박종현은 젠장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람? 이라는 대사를 읊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그늘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에 어떤 깊이를 불어넣어준다. 요컨대 연출자 박종현이 재능이 엿보이는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반면 배우 박종현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착하고 드러낼 줄 아는 진짜 예술가였던 셈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진짜 흥미있는 부분은요. 에반게리온 자체가 아니라요. 이 에반게리온을 둘러싼 그리고 에반게리온으로 성장한 박종현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라는 자신의 성장기를 지탱해왔던 신화를 어떻게 깨버리는가에 저는 이 소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박종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한때 오덕이었던 그 남자 개인이 아니라 1983년생인 어떤 세대의 대표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현이 자신의 그 오덕지를 되돌아보는 장면에 대해서 그것을 청춘과 연관짓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에반게리온에 빠졌던가에 대해 종현은 다시 생각했다. 첫 감상에서 네가 겪는 고통은 특별하다는 위안을 받은 뒤로 이 시리즈에 자신이 헛된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장르 전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멸시에 저항하면서 애정을 더 깊이 키워나갔고 그러다 마침내는 상대에게 없는 장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 아니었을까. 여러 소년 만화 중 가장 심오해 보이는 에반게리온이 실제로도 심오한 의미를 품고 있기를 그나 제작진이나 너무 간절히 바랐고 나중에는 그게 어떤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에반게리온이 자신의 감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수에 어둠이 내리자 그동안 두려워하던 말을 내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산 그림자를 보며 그는 만화는 유치한 거야. 애들이나 보는 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러자 무릎에서 힘이 쑥 빠져버렸다. 에반게리온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함투성이이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만화였다. 종현 자신의 청춘과 비슷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세 줄이요. 예. 종현 자신의 청춘과 비슷했다. 에반게리온이 그럴싸하고 거창하고 깊은 텍스트여서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비로소 알게 된 30살 남자. 예. 자신의 청춘이 빈 껍데기였음. 그렇지만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 네, 그것이 참 좋습니다. 네. 박종현이라는 인물은요. 물론 이 소설에서 또 작가 후기에 말하고 있듯이 가상의 인물입니다. 박현복 이종호 씨라는 그 에바로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그 두 명의 인물을 혼합해서 박종현이라는 인물을 만든 거고요. 이름도 약간 섞으셨어요. 섞었어요. 둘이. 박현복 이종호니까. 네, 한 글자씩 따오신 거죠. 이종호 씨의 종자하고 박현복 씨의 현자를 딴 네. 겁니다. 가운데 글자를.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인물로 조합을 했어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제 심사를 한 입장에서 이것이 당선작이 되려면 먼저 이 에바로드의 두 실존 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애초에 출판할 수 없는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합뉴스 출판국 담당자에게 두 분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장강용 작가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예,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둘이 시작하기 전에 작품을 이제 쓰려고 할 때 합의를 했고 계약서까지 썼다라고 하셨어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이 에바로드의 그 원작자인 그 다큐멘터리 작가 두 분의 허락을 받고 쓰여진 작품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박종현의 어떤 가족사는 뭐 전혀 이 실존 인물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에바로드에 그런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족사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장강명 작가님이 다 이렇게 순수하게 창작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창작이 바로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 에바로드 실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단순히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 그 에바로드 그 샘플 엘리의 도장을 받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 종현이라는 인물의 역사, 한 사람의 역사가 분명히 그 세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저는 IMF라는 그 거대한 한국사의 사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생 때 IMF 직격탄을 맞은 소년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종현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가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어려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장희영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장희영 기자는 뭐 장강명 작가라고 할 때요, 70년대 중반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에게 가난이라는 건 누구나 그랬던 시절이었고 오히려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 자체를 언급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아부처럼 느껴지게 된다. 네, 아부까지는 뭐 아니어도 훈장. 예, 너 이렇게 성공했네. 근데 집도 어려움을 뚫고 예를 들어 뭐 홀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버셨지만 예.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어머니 이렇게 모셔오고 막 이러면서 잠 안 자고 공부를 했다. 신문 배달까지 했다. 그런데 서울대 수석 입학했네. 뭐 네. 그런 미담들이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하죠. 너희 집 부자네. 너 부자였던 거야. 라는 것이 오히려 눈을 흘기면서 바라보는 느낌. 그쵸. 그래서 아니야, 우리 집 부자 아니야. 나 그렇게 편하게 공부한 사람 아니야를 막 온몸으로 알려야 했던 그게 저희 세대예요. 아, 네. 그랬군요. 되게 다르죠. 정말 사뭇. 다르네요. 네. 네. 근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친구들은 자기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이렇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진짜 망해가는데도 나이키 신발 신고 네. 비싼 가방 메고 했던 게 난 전혀 그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고 있어라는 것을 그렇게 어떤 허세로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뭐 장강명 작가와 가까운 세대인데요. 저는 이제 뭐 허위평론가님 세대와 이야기를 해보면 돈에 대한 관념이 저희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저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 연봉 얼마 받아라는 걸 친구끼리도 묻지 않아요. 네. 친구가 누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서로 그냥 이렇게 짐작할 뿐이지 또 제 연봉이 얼마래를 서로 말하는 것, 그 말하는 친구를 어떻게 저렇게 속물적인 얘기를 쟤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라는 저희는 조금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0년대 이후 세대들을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어떤 공론화 시켜서 이걸 얘기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쵸. 어떤 일을 왜 하려고 하니? 뭐 어떤 전문직을 갖겠다고 하면 그럼 돈을 많이 번다. 자기 연봉 얼마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말하면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사회적인 흐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가 하면 1997년에 IMF가 터졌을 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다만 아버지 세대들이 몰락하는 면을 그러니까 감수성 어린 청소년기에 네.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습득을 한 거죠. 저래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몰락하면 네. 끝장이구나.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가 넘어가면 그 경제적인 여파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곧바로 네.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쵸. 등록금 바로 못 내게 되고, 집 그쵸. 이사 가게 되고, 전학 가야 되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인식이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내면화된 거였군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중학교 때 저의 그 꿈도 1순위가 공무원이었어요. 네, 진짜로. 와. 그래서 저 이렇게 믿어지지 쉴 때, 않아요. 네. 중학교 때 뭐라고 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냐면 난 공무원이 될 거야. 아, 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특별히 네. 그 부모님 이렇게 강요하신 것도 아닌데 네. 제 스스로 그렇게 아. 난 공무원이 돼야겠구나. 아니면 경찰, 아, 뭐 이런 월급이 식으로 월급이 딱딱 나오는. 그렇습니다. 아, 네. 아무도 가르쳐 주지 네. 않았음에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정말 집이 잘 사는 그런 IMF의 여파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벌어먹을 걸 네. 찾아야 네. 돼라는 인식을 갖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 어떤 생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혀 그 낯선 길로 우리가 진출을 해서 거기서 뭔가 진취적으로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네. 기존 세계에 더욱더 잘 편입해야지라는 네.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님의 그 작품들이요, 표백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20대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천착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아래 세대 이야기를 계속 쓰시죠. 예. 근데 장강명 작가님 정말 이 에바로드나 표백이나 류미에르 피플이나 그런데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르뽀의 시선으로, 저널의 시선으로 이렇게 객관적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탐구하시죠. 근데 이제는 에바로드를 읽고 나서는 정말 이 세대의 생생한 육성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는 루저문학, 백수문학이라고 했던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든 좀 우리의 목소리로 담아내겠다라는 시도를 저는 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들은 그런 시도들이 대체로 굉장한 패배주의나 아니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이분화시켜서 귀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백수문학이나 루저문학이 어느 순간 부흥하는 것 같다가 그것이 이렇게 되게 예리하게 갈고 닦여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끝나버린 네. 그런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하나의 단면으로 그렇게 좀 종결된 것 같아서 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루저 문학이라고 명명되는 순간 그런 단종의 운명이 그렇죠. 배태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장강명 작가의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그 지금 세대들을 한 발짝 떨어진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뭐 두 세대, 세 세대가 이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선배가 그렇게 우리를 좀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신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이 꼭 그렇게 나쁘게만은 읽히지 않더라고요. 네, 훌륭하죠. 네. 네네. 네. 제목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예요. 원래 다큐멘터리 제목은 에바로드만입니다. 그런데 장강명 작가는 여기에 열광금지를 붙였네요. 그러니까 열광금지는 장강명 작가의 해석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설에서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박종현의 말을 빌어서 쓰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포스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광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모해 금지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원래 모해라는 건 그 미소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걸 네. 이제 모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어떤 현실들도 다 모해로 치환시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인물이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눈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고 뭐 코도 그렇게 뭐 예쁘고 이런 캐릭터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어떤 모든 판타지. 판타지를 이제 모해라고 네. 하는데 그럼 에반게리온을 그렇게 모해화 시켜서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네. 금지한. 식으로 이 열광금지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종연 세대가 사실은 이 종연이라는 세대를 열광금지 세대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박종현이 이렇게 열광금지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만 사실 이 책 제목에 열광금지라는 명명이 부여됐을 때 여기에는 지금 이 에반 로드를 걸었던 그러니까 이 에반게리온이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광조차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세대가 된 것이구나 네. 라는 그런 해석을 네. 하게 만드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연의 그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성장 과정 그리고 지금 30이 되어서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 그의 삶을 보면 열광할 여력조차 없이 예. 네, 살아온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이 말한 대로 너무나 현실을 어렸을 때부터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예. 거기 열광 혹은 모해라는 환타지가 개입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이 83년생 종연의 삶을 조금 부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는 두 형제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우리 신지의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아버지였죠. 예. 신지의 아버지 겐도인가요? 네, 이카리 겐도. 엄한 아버지와고는 전혀 네. 정반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현은 신지의 아버지가 부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강한 아버지라니.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계속 남의 빚보증을 서주는 아버지예요. 무능력하고 착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래서 가족한테 늘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가족을 늘 고생시키는 그런 아버지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는 생활력 있게 어쨌든 늘 난국을 타개하려고 애씁니다만 결국은 도망가 버리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형하고 종현이 세 명이 같이 살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와 그 어떤 성장기를 계속 같이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때 이 레이를 닮은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경희라는 네. 이름의 예, 그녀에게 반해서 이 애니메이션 부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끼리 우덕질을 예. 하죠. 베들레머들은 방학 중인데도 학교로 불려나갔다. 교장이 친히 그들을 교장실로 불러 호되게 야단쳤다. 사람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일본 퇴폐 문화가 어쩌고 어린 소년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로 만들었던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어쩌고 하는 얘기였다. 베들레머들은 만화 연구부 담당 교사와 함께 고개를 푹 숙이고 꾸지람을 들었다. 변경이의 머리카락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짙은 검은색이었다. 어머니가 사온 새치용 염색약 색이었기 때문이다. 네가 술집 나가는 여자냐? 술집 나가는 여자야? 복장이 그게 뭐야? 빤스가 다 보이게 하고 학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리고 너 누가 그렇게 교복 짧게 줄여 입으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옷을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 종현은 똥 씹은 표정으로 꾸지람을 듣다가 교장이 미사토 선배와 경희에게 그렇게 호통을 쳤을 때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교복 줄여 입는 거랑 위안부 할머니가 무슨 상관입니까? 뭐? 옆에 서 있던 만화 연구부 담당 교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교장이 떡 벌린 입을 다물고 종현 앞으로 걸어왔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정도 고쳤다고 옷에서 외색이 난다면 그건 원래 우리 학교 교복이 일본풍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 새끼야?
그 순간 교장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종현은 입을 잠시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이 씨발. 베들레머들은 사이좋게 정학 처분을 받았다. 종현을 제외한 3명은 일주일 유기정학, 종현은 무기정학이었다. 무기정학 중이니까 라고 마음을 편히 먹고 개학 뒤에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학교에 나와달라고 선생들이 찾아와서 싹싹 빌 때까지는 가지 않을 테다 라는 오기도 있었다. 집으로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아침에 좀 자다가 아버지가 자고 있으면 계속 자고 일어나는 것 같으면 등교하는 척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집으로 갔다. 점심때 중국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멍하니 TV를 보거나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보름가량을 지냈다. 자식이 보름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는데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담임이 아니라 경이었다. 학교 왜 안 와? 저녁 시간이었고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거실에 들어와 모자를 벗는 경희를 보고 종현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경희는 머리를 시네드 오코노처럼 빡빡 민 상태였다. 세치용 염색약으로 만든 검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느라 머리카락이 툭툭 끊어질 지경이어서 그냥 머리를 밀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걔도 어지간히 또라이였어요. 라고 종현은 말했다. 빡빡머리 소녀가 말했다. 정학이라도 학교에는 나와야 하는 거야.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설교도 듣고 할 일 많아. 난 잘못한 일 없어요. 종현이 볼멘 소리로 고집을 피웠다. 만화 연구부는 해체됐어. 난 꽃꽂이부에 들어갔어. 경희가 딴소리를 했다. 그래도 난 네가 학교에 다시 나왔으면 해. 왜요? 너를 자주 보고 싶으니까. 소녀가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빡빡마리 여자아이는 남자아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베이비 로션 냄새가 났다. 왜?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종현은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경희가 말했다. 이럴 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에반게리온 최고의 명대사를 읊는 그녀는 이미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종현은 신지처럼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 소녀에게 걸어가 키스했다. 입을 맞추는 동안 소녀의 덧니가 소년의 입술을 알알하게 자극했다. 경희는 한 살 위에 연상녀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만화학과, 애니메이션학과에 진학을 하니까 본인도 따라서 그런 과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체능계 시험을 봅니다. 수능을 보죠. 네. 그런데 그때서야 고3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 학과에 가려면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실기 시험을 네.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단호하지도 않게 힘없게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는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서 바로 포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바로 포기를 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예체능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의상학과에 들어가죠. 네. 어머니가 좀 재봉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깨너머로 배웠던 게 있고 워낙 손재주가 있으니까요. 머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상학과에 들어가서 의상학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의상학과 진학을 했는데요. 의상학과에 진학하면 뭐 패션지를 열심히 보고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계에서 일하는 꿈을 꾸는데요. 종현은 그렇지 않고 오직 장학금을 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예. 네. 그러다 군대 갔다 오고요. 남들처럼 군대 갔다 오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네. 동대문 시장의 어떤 호황기와 그 아르바이트 시점이 맞아 떨어지고요. 네. 밀리오렌이 이런 두탄이 했던 그 시기하고 딱 맞물려 있죠. 네. 정말 여느 그 나이 또래가 겪어봤음직한 일들을 그 역시 겪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는데요. 그 복학해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서 음. 좀 개인적인 어떤 선택으로 학교를 뛰어나옵니다. 예. 그리고 바로 IT 업계에 투신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의상학과로 갔으니까 거기서 뭐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해서 그쪽 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자신의 후배와 남자 후배죠. 참 남자 후배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학교에 도저히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IT 업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IT 업계라는 것도 사실 종현이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도 그 학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간 임기응변처럼 네.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계속 땄니다. 계속 임기응변의 삶이에요. 네. 네. 임기응변인데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미친 듯이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 곱이 넘고 뭐 허들을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IT 쪽에 뭐 대단히 어떤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네. 이거 처음에 왜 했냐면 이거 취직이 잘 된다 그랬어. 일본의 네. 그 기업에서 이제 IT 인재들을 필요로 했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단기 그 일본어 연수와 그리고 IT 연수를 받아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수료해서 있어요. 가는 그런 거였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가 취직할 그 즈음에 일본 IT 업계에 네, 찬바람이 불면서 네, 그게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현은 다시 또 일본으로 못 가고 그냥 한국에서 어디라도 음. 월급을 줄 만한 회사를 찾아서 작은 회사에 들어가고요. 거기부터 이제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어쨌든 지금은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에바 스탬플 랠리가 네, 이제 맞아요. 마침 열리게 되었고 종현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한번 불살라 보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는 이런 남들이 보기에 왜 그런 짓을 해라고 하는 그 스탬프 랠리에 도전을 하게 됐을까? 무슨 거창한 도전 의식이 있어서는 결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에바 스탬프 랠리를 떠난 이 종현이 어떻게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무모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영화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에반게리온의 어떤 광팬이 아닌 사람들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상하게 공감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뭘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종현이 그 스탬프 랠리를 떠난 것과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종현의 어떤 이런 도전에 대해서 그거 다 멍청한 짓이야. 왜 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아무도 뭐 특별한 뭐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실은 무용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종현이 했던 이 모든 것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 삶에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이 종현이 처음으로 이 스탬프 랠리라는 행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요 장면이 진짜 무덤덤해요. 네. 뭔가 이 부분에서 음악도 막 나와야 되고 막 뜸을 들이다가 드디어 이런 걸 발견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아버지의 추모 공원에 갔다가 오면서 종현은 담배를 몇 대 피웠다.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집에 돌아와서 에반게리온 일본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공지가 한 건 떠 있었다. 공지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기네스북 등재 목표, 사상 최강 스탬프 랠리,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 개최. 이걸 마침 보게 된 거죠. 네. 근데 만약 요 시점에서 종의 눈에 띈 게 다른 거였다면 그는 다른 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청소년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숙제를 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는 필연적으로 에반게리온과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네.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는 에반게리온 Q 개봉에 맞춰서 일종의 홍보죠. 예. 예. 그런 홍보 마케팅으로 그 4개 나라에서 도장을, 캐릭터 도장을 받아오면 네. 그걸 모아서 확인을 하면 어떤 선물을 준다는 거였죠. 네. 그 선물이 무엇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 선물이 뭔지가 살짝 공개가 되는데요. 자비를 들여서 도장을 받아온 거니까요. 이제 그걸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그 국가들의 체류비와 그 항공료를 주겠다는 거였는데요. 우리 종현을 비롯한 많은 오덕들이 대실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본전 뽑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본전이었다니, 네, 억울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있더라고요. 예.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창작자마저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오덕질은 인생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네. 네. 처음엔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에서 처음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한 번도 그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첫 여행지가 프랑스인데 1박 3일로 다녀와야 합니다. 예.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네. 하루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도장만 받고 왔다는 거죠. 네. 아이고, 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에펠탑도 아니고 뭐 그런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보는 게 이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도장 받았으면 이제 완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그래도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스탬프 랠리 저펜에 가서 하고요. 일본은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돌면서 이 성지죠. 네. 에반게리온 성지 순례를 하면서 도장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또 스탬프 랠리가 개최되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왔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네요. 샌프란시스코. 먼데. 네. 네. 거기도 갔다 옵니다. 네. 거기서 딴 거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재팬타운이 있나 봐요. 코리안타운처럼. 거기서 제이팝 서밋이라는 걸 하고요. 거기에서 그 도장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그 재팬타운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남은 국가 중에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센카쿠 열도 분쟁 때문에. 네. 하필이면 이제 정말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렇죠. 근데 미국에 갈 때는요. 정말 이 종현은 생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주로 남들이 뭐 수정해달라고 하면 다 수정해야 하는 뭐 그런 개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정이 너무너무 빡빡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너 정말 이래도 갈 거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가야 합니다라고 갔다 와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회사로 직행을 하고요. 네. 거기서 또 며칠 밤을 새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이 스탬프 랠리를 완주하고요. 또 인증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바 주최 측으로부터 두 가지 제안을 받죠. 한 가지는 네.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항공권과 숙박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그 디자이너들이 그려주는 어떤 일러스트를 받겠느냐. 네, 그 중에서 너만을 위한 일러스트다. 그리고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죠. 내가 원하는 작가가 나만을 위한
그림을 에반게리온의 한 장면 혹은 어떤 환상, 에반게리온과 나의 환상이 결합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주겠다. 두 개 중에 너는 뭘 선택하겠냐고 했는데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네.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네, 종현은. 그게 실제 에바로드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네. 그것을 기다리면서 끝납니다. 영화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에서 장강명 작가가 창작한 부분이 바로 그 일러스트 그림이 이제 도착을 해서 뭐 나왔다는 네. 그 부분은 순수한 창작이죠. 그런데 일러스트 내용이 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아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몰라요. 영화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종현이 이 장유영에게는 알려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오덕이 아닌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그렇게 너만 아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남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뭐 어디 페이스북이라도 올리던가 해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네, 소중한 거죠. 네. 저는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오타쿠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제가 김중혁 작가님의 그 소설들을 쭉 검토하면서 오타쿠들의 정치성을 가지고 평론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중혁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되게 그쵸? 네. 사소한 것들, 네. 뭐 별거 아닌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토록 폄하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오타쿠적 인간들이라는 이 새로운 주체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것의 비사소성이라는 네. 주제로 썼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그 비슷한 면모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유용성으로 치환시키려는 이 세대의 이데올로기에 다른 형태로 저항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22회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장강명 작가의 열광금지 에바로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여러분들께서 좀 엮어 읽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사회과학 서적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오찬호 선생이 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왜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해야 되느냐, 네. 예, 그런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오찬호 선생이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왜 얘네들은 자기들이 비정규직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대에 대한 문제들을 좀 심층적으로 그 탐구한 그 분석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와 함께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확보하지 않을까, 예,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에 대한 막 상찬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책을 막 문학적인 입장에서 문학주의자라는 말이 있다면 희대의 명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건 뭐 일종의 사회학적 보고서 아니야? 라거나 이것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몇 명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예. 네, 우리 시대를 정면으로 바라본 용감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장강명 작가가 그 인터뷰에서 계속 지금 여기의 작품들을 쓰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여기라는 이 문제, 물론 인간의 보편적인 그 주제를 탐구하는 소설들도 많지만,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있는 소설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강명 작가님의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콤스볼 소설 할 때요, 그 소설 작은 독서 스터디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함께 읽으면 좋을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소설 읽고 나면 할 얘기들이 참 많아져요. 예. 네. 여러분들께서 독후감을 간단하게 또 저희 팟빵 게시판이나 혹은 교보문고 북뉴스에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22회 두 번째 트랙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